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지적했습니다. 혼용무도. 김영규 의장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수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빗대서 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박성미 의원은 매입한 토지에 불법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았고요.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다 부상을 입은 김채경 시 의원,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최근 있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한 사실을요. 윤리위원회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자진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 공무원의 불법 행위 논란을 지적하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첫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 오늘 국회에서 순천대 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수, 권향엽, 조계원, 주철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전남 전체 번영을 위해서 순천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 관련 지역과 또 대학의 의견 수렴 등 별도 협의가 없이 단일 의대로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만 선정해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공모 방식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문제고 공모 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 방식이 이미 서부권, 즉 목포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수순이 아니라면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전남 의대 신설 절차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지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들은 전남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서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실상 소외돼 왔다. 국가산업의 중추인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고 인구도 서부권보다 1.4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 납부액도 서부권보다 7.2배나 더 부담하고 있지만 공공인프라가 서부권에만 쏠려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수, 순천, 광양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남 동부권은 서부권의 60만 명보다 1.4배 많은 82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경찰청과 같은 주요 행정기관,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기업, 공공기관이 서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위원들은 인구, 의료 수요, 또 지리 환경적 여건, 경제 산업적 여건,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동부권 의대 유치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는 서부권보다 열악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동부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부권 1.6명보다 적은 1.5명이고요.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도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평균 40분 내외에 상급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동부권은 긴급 예상 의료센터나 상급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료 사각지대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전남 생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현장이 많아서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상센터 등 응급 의료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여수 지역의 폐교가 공익 목적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사유 재산이 되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어요. 네. 여수시의 송하진 의원은 어제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송 의원은 14년 전 폐교돼 여수산단 GS 칼텍스에 매각된 삼일중학교 묘도 분교의 현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폐교는 건물 내부가 심하게 부식되고 각종 폐자재가 방치돼 있고 교실 승면 슬레이트가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의원은 각종 해충이 서식하고 탈선과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폐자재까지 쌓여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데다가 마을과 가까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묘도 분교는 1982년 4월 개교를 해서 2010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가 됐습니다. 이후 2012년 학교 인근에 있는 GS 칼텍스가 매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매입 당시 주민 복지시설 건립 또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학교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약정 이행 기간인 10년이 넘도록 계약 내용을 일체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입 목적과는 다르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송 의원은 폐교 부지는 양지 바르고 접근성과 경관이 뛰어난 명당 자리로 여겨진 곳인데 별장이나 사택 등 사적 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특히 기업이 작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이랄지 여수교육지원청 이런 교육 당국이 손 놓고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해당 폐교부지 같은 경우는 1982년 무효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공동기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한 뒤에 전남도에 기부 체납을 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당시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차도선을 타고 그 육지로 이동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학교를 오갔던 묘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유서 깊은 학교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송 의원은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특정 대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인데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벌이면서 자매 결연 마을 주민들은 농락하는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에도 기업이 공익시설을 10년 동안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불이행에 따른 해당 기업으로부터 폐교부지 소유권을 환수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공익시설로 직접 조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정부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 특구 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2차 공모에 나섰거든요. 문제는 1차 공모 당시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남 7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1곳에 달합니다. 이번 2차 공모에 전남 15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면서 특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교육발전 특구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시도교육청, 지역기업, 또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혁신,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이랄지 관련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이 관련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 또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공모가 진행이 됐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 나주, 광양, 강진, 영암, 무안, 신안, 해남이 예비 지정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공모에 나머지 도내 15개 시군이 모두 도전에 나서면서 특구 난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특구 운영 취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1차 공모에서 특구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특구로 지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해서 특색 있는 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사라져서 특구가 아닌 일반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지정됐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난립되고 있듯이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또 사업 명칭만 달라졌을 뿐 기존의 정책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남 22개 시군을 모두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난립이고 시군 예산 따오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육계 내부에서도 명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부터 해오던 정책을 재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학교 개수랄지 규모 또 대학이 그 지역에 있냐 없냐 이런 이런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22개 시군 모두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한다면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참고로 2차 추가 공모에 나선 전남 15개 시군은 현재 개별 용역 등을 마무리하는 등 관련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황 해줄까요? 네, 요즘 본의 아니게 이 변호사가 네. 일이 좀 많아가지고 바빠요. 뭐 본의 아니게는 뭐죠? 아니 뭐 저희가 뭐 일이 항상 많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주로 제가 밖으로 돌고 이 변이 이제 집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변호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을 하고 본의가 있는. 아니라고요? 아니 뭐 본이든 타이든 뭐 자이든 간에요. 네. 맞벌이 부부가 이건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유롭게 이야기 많잖아요. 나누십시오. 가사와 육아랑 이거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자신의 거죠. 일을 하는 아니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아무래도 요즘 비중이 좀 많아졌고 음. 또 상당히 그 살림남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해보니까 굉장히 체질에 맞다 이런 생각도 오. 들면서 그 해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어렵진 좀 않아요. 표가 안 아니, 날 뿐이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아닌가. 뭐 예. 뭐 그걸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적성을 찾았다 뭐 이런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해놓고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티가 안 납니다. 아무런 할 일이 진짜 티가 안 많아요. 나요.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네,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뭐 그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밖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 온다면 뭐 그것까지 좋은 일이 어디 전업주부를 있겠습니까? 선언해 보시려고 이 참에 아니 참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한 집에서 두 명이나 이렇게 그 변호사로 일을 해야 되는가 예. 뭐 그런 의문을 한번 좋습니다. 가져보는 좋아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게 가장 적성에 좀 잘 맞으시던가요? 집안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뭐 주로 뭐 빨래 그리고 청소 설거지는 좀 적성에 맞지는 않는데 하면 깨끗하게 잘 하는데 좀 모양이 좀 빠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다 해야죠. 뭐 네. 집안일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 뭐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화제의 판결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한 주간 또 주목해 보셨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SK그룹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인데 떠들썩했어요 한 네. 주 동안. 시작된 지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뭐 그 전으로 간다면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한 신문사에 이제 편지 형식으로 나에게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노 관장하고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 아주 대대적으로 참 그거부터도 참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리고 2017년에 이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결국 조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서 1심 선고가 지난 2022년 12월 6일에 있었고 예. 당시에 이제 1심 선고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아마 가장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이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였는데 1심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죠. 이거는 뭐 이제 상속받은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노 관장의 기여는 거의 없다고 봐서 이제 했고 근데 2심은 이제 이걸 아예 뒤집은 거죠. 그래서 위자료가 뭐 한 600억대에서 1조 몇 천억까지 확 불었잖아요. 위자료가 아니고 이걸 재산 좀 재산 분할. 예, 자세히 주의하셔야 좀 설명하면?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그러니까 혼인 중에 형성하거나 뭐 유지한 재산이 있다라면 그거는 뭐 나눠야 된다라는 네. 게 재산 분할의 원칙이고, 그리고 위자료는 뭐 이혼하는 두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면 그 정신적인 손해를 얼마나 배상할 것인가 하는 영역인데요. 네. 이게 1심에서는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665억
20억만 하라고 나왔었고 위자료는 1억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게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자료가 20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1조 3,800억으로 뭐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SK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최세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근데 1심에서는 이게 대부분 상속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노소영 관장이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데 뭐 전혀 뭐 기여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재산 가치가 증식하는데 배우자로서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줬고 그러니까 관건은 네. 노 관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맞아요. 장녀라는 점 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1994 아니 실제로 그 성경그룹이었죠. 그 이제 성경그룹에 최종현 전 그 이제 최태원 씨의 아버지 회장이 당시 이제 노태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빌렸다. 거액의 자금을 빌렸는데 그게 50억 원짜리 6장, 그러니까 총 300억 원의 약소금을 빌렸다고 하면서 이거를 노관장 측에서 증거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 쪽에서는 그 인수 자금은 당시 계열사 자금이었다라고 주장은 했으나 어떤 네.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좀 잘 현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자녀와 결혼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금을 많은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SK 이제 성경그룹을 이끌어 나갔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또 기반이 돼서 이제 SK 주식으로도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이 19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2015년도에 이제는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도 혼인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 기간 동안 당신이 아무리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식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거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거가 증가되는데 분명히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 이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벌뿐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게 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액수가 크다 보니까 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위자료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최태원 회장이 뭐 혼외자를 두고 뭐 혼인 중에 이제 뭐 불륜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책 배우자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뭐 다툼이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위자료로 1억만 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20억을 줘라라고 나왔어요. 사실 저희 법조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20배가 뛴 게요. 그렇죠. 아니 위자료를 20억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사상 최초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만큼 저희도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도 사실 뭐 1억 뭐 위자료 1억, 위자료 5천만 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잘못이 얼마나 배상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굉장히 짜게 인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징벌적인 의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노관장 측에서 그런 걸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인의 이혼처럼 그냥 당사자들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너무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사회적으로 또 주목도도 큰 그리고 인물들이고 그 이혼의 파탄 사유가 어떤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행위였고 또 그걸 너무 대대적으로 이제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대놓고 하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메시지를 계속 주장을 했던 것 같고 예. 이번 이제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3심 어쨌든 대법 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무조건 않을까요? 가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1심, 2심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산 분할 관련해서 어떤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유지 부분에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심 법관들의 뭐 정권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법률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은 있고 다만 이제 위자료 관련해서 20억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과연 대법원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에요. 이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1, 2심에서 한 거라서 그 부분에 뭔가 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사실 대법원은 이 판결 자체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고 이후로 이제 최 회장 쪽에서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물건 많이 구매들 하시죠. 온라인 물건 사면 뭐 포인트를 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다시 이용하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죠. 리뷰를 다는 조건으로 구매 물품의 5에서 20%를 돌려준다는 문자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학력,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도 자유롭다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커머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한 피해자는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받고요. KBS의 취재 결과 지난 한 해 이커머스 피싱으로 인당 784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이제 슬슬 더워지네. 우리 집도 휴양지 인테리어로 싹 바꾸고 싶은데 다른 건 너무 비싸고 나탄 의자 하나 여기 딱 놓으면 휴양지 분위기 나고 좋겠지? 어디 보자. 와, 이거 왜 이리 비싸?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싸? 거의 반값이네. 이건 사야지. 바로 결제. 안녕하세요. 저기 이라수님 맞으시죠? 네, 제가 이라순인데요. 아니 방금 라탄 의자 구매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 제품이 저희가 공동 구매를 통해서 반값에 제공해드렸던 제품인데 지금 기간이 지나서 구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매 취소하시고 3, 4일 내에 환불 조치될 겁니다. 아니, 기간을 못 봤는데 그게요,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의자거든요. 진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트 주소 하나 보내드릴 텐데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의자는 왜 이리 안 오는 거야? 좀 걸어오나? 잠깐만, 이거 왜 이래? 1,000만 원? 이게 뭐야? 여기까지. 자, 이커머스 피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꽁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 피싱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냥 온라인 상에서 또 피싱 또 유행하는갑다. 요즘에 또 피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액수가 무덤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 피싱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이제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네.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뭐 정규직으로도 할 수 있고 리뷰만 달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문자가 오면 바로 스팸으로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크게 몇 천만 원 또는 뭐 억대 피해에 이르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리뷰 작성 대행 수법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뭐 이커머스 피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리뷰 네. 작성 대행 뭐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형태로 뭐 피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이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고수익, 단기 부업 아르바이트, 뭐 학력이나 경력 무관 무조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해서 연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쇼핑몰 상품을 먼저 구매를 하고 구매 후 리뷰를 작성을 하면 구매했던 금액만큼의 플러스 알파로 그 10%를 얹어서 수수료까지 얹어서 주겠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10만 원짜리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이제 일단 결제를 해요. 네. 그리고 리뷰 글도 써요. 그러면
10% 얹어가지고 11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제한 후에 취소는 그냥 실제로 물건을 네. 받는 건 아니고 물건이 실제로 오가진 네, 않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11만 원,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을 버는 거죠. 네. 순간 이제 글 남긴 걸로 10,000원을 버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게 소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고액의 이제 덩어리가 물품을 사게 커지는군요.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리뷰 작성 대수법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거는 이제 전화나 이렇게 하지 않고 꼭 뭐 어떤 톡으로만 얘기를 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네. 리뷰 작성 대행 수법 요거는 요거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게 했다가 그렇죠. 뭐 몇백만 원짜리를 또 구매하게 해가지고 그거 10% 돌려주면은 또 몇십만 원이겠지. 네. 근데 그걸 안 그리고 돌려준다는 그리고 뭐 거군요.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처음에 3만 원 내고 33,000원 먹었다가 네네. 10만 원 내고 11만 원 그건 먹었다가 뭐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긴 하네.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신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나중에 이제 점점 커져서 뭐 4명이서 그 공동으로 사면 더 커진다 해서 5천만 원, 1억 뭐 이런 걸 결제하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싹 종적을 감춘다든지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이제 1억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네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형태의 예, 피싱입니다. 예, 그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뷰 작성을 하는 알바를 하는 대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한 다음에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방금 그 오프닝인 그 꽁트로 했던 그 사례처럼 나도 모르게 결제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내 개인 정보를 빼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리뷰 작성 뭐 대행 알바다라고 이제 개인 정보를 유인해서 보이스피싱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결제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일단 그 리뷰 작성 대행 수법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잠적해버리면 그 찾는 것은 뭐 당연히 힘들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고 뭐 이커머스 피싱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들 사기단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예. 해외에서 진짜 뭐 이런 전화를 돌린다든지 그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명으로 한다든지 대포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나 수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거를 해서 피해 금액을 뭐 보전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고액의 제품을 사면 그만큼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짜리를 사면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뭘 사면은 몇 천만 원짜리를 온라인에서 살 수 그러면은 있을까요? 내가 3천만 원이 보석을 뭐 사시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겠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뭔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차 싶을 때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사이트도 없고 내가 뭔가 그 물건을 구매했던 쇼핑몰 사이트도 없고 내가 돈을 보냈던 뭐 그 사람이 연락처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뭐 텔레그램이나 뭐 거의 이런 건데 그렇죠. 그냥 폭파가 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는 하지만 사실상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평균이 1인당 784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억대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피해 회복은 거의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네. 또 궁금한 게 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그 조직적으로 네.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면은 그것도 좀 의심해보거나 그럴 만한 상황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거래는 아예 안 된다. 현금 결제만 해라. 네. 대부분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그 피싱이 현금을 일단 입금을 하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로 이제 10%를 더 얹어서 돌려주면 그걸 출금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출금을 해주는 방식인데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 큰 금액이 됐을 때는 자 이제 출금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됩니다. 끊긴다든지 예, 그냥 감감무소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그렇구나. 거의 카드로는 결제를 못하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건 자기네가 빼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에 좀 이제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10%그 이익에 이제 그냥 그럼요. 거기에만 액수만 보다 보니까 네, 다른 건 맞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신뢰가 일단 쌓여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소액일 때는 10%씩 돌려줘요. 10만 원 내면은 11만 원 돌려주고 20만 원 내면 22만 원 돌려주고 그러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3,500짜리 결제하면 5,000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금을 엄청 이제 더 그래요? 크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이 제일 큰 거죠. 네, 꽁트처럼 그 뭐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홈페이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해서 따로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거기에서 결제하게 유도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뭐 1,000만 원이 결제가 됐다.
이거는 사례가 좀 많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꽁트 사례 우리가 꽁트로 오늘 다뤘던 사례하고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리뷰 작성 대행 피싱이었고 좀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50만 원에 파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거기서 이제 누군가 구매를 하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공동구매 기간이 지났다라든지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저거는 환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환불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근데 그 조건으로 우리가 또 공식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여전히 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사이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려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의 주민등록번호랑 이런 것들을 모두 입력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피싱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개인 정보, 어떤 결제 정보까지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돼서 그거를 탈취한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만 원의 다른 물품이 결제되는 내가 사지도 않은 그런 피해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이런 그 좋은 머리들을 왜 이런 데다 쓰시는지 참 답답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처벌은 일단 뭐 잡아야지 뭐 처벌이 될 텐데 처벌이 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신종 범죄라고 한다면? 형법상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산적인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사기죠. 사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거는 네. 뭐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또 이 사기를 하는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같은 어떤 그런 기계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거기에 뭐 허위의 정보나 어떤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또 이제 변경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자 네. 이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사기죄를 의율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잡기도 힘들고 네. 뭐 잡는다고 해도 내 피해를 뭐 회복할 방법이 굉장히 좀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피싱은 보통 꼬리 자르기 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네. 굉장히 이야기가 좀 긴데 약칭으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뭐 타인을 기망해서 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뭐 하는 행위, 뭐 대출을 알선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 정의 조항에서. 그래서 이 법의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커머스 피싱 관련된 행위는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해가지고 공급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네. 사각지대죠. 여기에 쏙 빠져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게. 근데 사실 이 법이 적용돼야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네. 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어떤 특별법이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커머스 피싱 부분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돼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요 사각지대를 뭐 입법부 쪽에서는 좀 감지를 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제 워낙 사기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상 뭐 어떤 피싱 사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사기 방지 기본법이라고 이제 좀 축약을 해서 지금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자. 이걸 왜 도대체 여기서 제외하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기 통합 신고 대응원을 신설해야 된다. 뭐 사기 범죄 관련해서 뭐 전과 사실들은 모두 공개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담아가지고 발의를 했었는데 그냥 뭐 우야무야하다가 그냥 또 폐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인식 자체를 국회에서 뭐 입법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지만 뭐 이런 유형의 피해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아까 통계적으로도 뭐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을 뭐 만들면 뭐 합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폐기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 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방책 뭘 좀 주의하셔라라고 좀 당부를 좀 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손쉬운 거는 너무 뭐 의심을 하면 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조금만 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정말 힘들이지 않은데도 왜 고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부터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오프닝에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뭐 월 몇백씩을 뭐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면은 혹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예. 특히나 이 지금 피해자분들이 이제 뭐 주부나 학생 같이 좀 이렇게 용돈이 좀 이제 급한 분들, 그러니까 막 큰 욕심 부리고 접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피해자 그래서 더 사연이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런 문자가 오면 그냥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뭐 구직하는 그런 문자, 구인하는 문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누가 나를 채용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지를 전혀 정보도 모르고 그냥 어떤 통 메시지로 나의 개인 정보를 다 주고 이 일을 하시려면 뭐 당신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 순순히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를 하지 말으셔야 되고 하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속 현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한다. 무조건 뭐 이게 안 됩니다. 현금 결제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서라도 또 다시 한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하다. 왜 요즘같이 결제 수단이 많은 세상에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할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의심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내가 접속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가짜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쇼핑몰들 다 들어가 보면 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 성명, 뭐 상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업자번 그 등록이 돼 있는 전화번호도 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해서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거 판매하고 있는 거 진짜 맞나요?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 단계까지 거친 다음에야 내가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이걸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더불어서 그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른 사람 사업자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실제로 그 연락을 해보시고 연락이 되고 또 이게 맞는지도 확인하신 후에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금액이 크니까요. 뭐 이거를 뭐 그냥 덥석덥석 묻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챌린지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칭찬합시다 시간에도 이 피땀 흘려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뭐 칭찬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네. 6월이 되면요. 6.25 또 태극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6.25 참전 유공자들인데요. 이들은 휴전이 된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앞두고요. 가장 칭찬받아야 할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6.25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여수에 거주하고 계시는 93세 최인재 6.25 참전 용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때 호적사고는 20살. 현 나이는 지금 나가 인생 잘 나갈 때라 93살이거든. 호적이 2살 늦고 옛날에는 군대 영장이 나오면 큰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작은아들 군대를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군대로 안 가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군대로 가고 있거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모심을 군대를 보내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들 군대 갈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징집명령을 내려놓게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재학 중
경찰, 학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싹 다 군대를 갔다. 호적이 잘 못돼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30살이 넘어서 온 사람들도 있어. 호적이 잘 못되니까 옛날에는. 전쟁터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아버님 올라갔던 그 길 기억나세요? 광주에서 이제 훈련소로 갔다가 훈련을 이제 끝나면 부대 배치가 돼서 전방으로 가는 거요. 부대로 갈 때는 차로 이제 배치되면 차로 이제 거기서 이제 와서 싣고 가는 거요. 그때는 이제 열차로 가게 되면 이거 곡간차, 이거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곡간차 그런 데로 타고 가요. 영장 받고 할 때도 그 곡간차로 거리도 타고 갔어요. 그냥 그 곡간차에서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차로 많이 타고 아는 사람들은 열차가 요리 가다가 카브로 올라가면 서서히 앉아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는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 거기서 온 거지요. 아버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오라 그런 게 그냥 군대 영장이 나온 게 아니 국가에서 오라 그런 게 간 거지요. 전방 부대 갔을 때 그때는 전방에서 이제 그 배치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래 이제 부대를 또 교대하고 또 전후방 또 사단이 교대하고 그래요 서로. 전쟁 중에 군대를 갔잖아요. 네. 너무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이제 기관방으로 있고 이럴 때 희전이 돼버린 거야.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지. 그 강원도 뭐냐 그거 철원 그러다 뭐냐 그래 부대 배치해서 그러다 있다가 제대한 거야. 눈이 많이 와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대하고 이제 교대를 했는데 물어봤어. 눈이 얼마나 와서 많이 와서 군인들이 죽었냐 이런 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때 막사가 있는데 막사 문을 연 게 문이 안 열리더라.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는 게 질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 간다고 갔는 건 이제 후방으로 빠져들으면 눈 속에 들어간 게 얼어서 죽어버린 거라 못 나온 게. 그래갖고 그때가 되게 춥고 힘들게 아주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춥고 힘들고 이제 이런 기억이 남고 이런데 미군들이 부식이 나오면 그날 먹고 남는 것은 좋으나 우지나 전부 다 시래기탕한테 갖다 버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제 밤에 가서 그 시래기통에 가서 이거 뭐냐 뭐 밀가루 이런 거 막 거석은 거 뭐냐 닭고기도 이런 거 있고 이러면 이런 걸 갖다가 그것다가 기름을 갖다 뽀대로 기름을 갖다 엮고 막 튀기는 거라. 그게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하는 그렇게. 벌써 7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기억들 조금씩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 봐요. 그런 건 그때. 대인간은 다 뭐냐 그런 기억이 나요. 전방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사단에서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죽어버리면 보충을 받아야 되지 않소. 그럼 이제 보충대가 사람이 없으면 훈련소에서 먼저 훈련소 오는 사람을 이제 보내는데, 열알도 훈련소 못 받고 한 사람을 보내버리니까 이 총 쏠지도 모른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고 이랬으니까 많이 죽었겠지요. 그 당시에 이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새는 시설이 잘 되는 게 화장을 해도 잘 되지만은 그때는 옛날에는 시설도 없고 일선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무 한 집기, 사람 한 집기 놓고 휘발유로 찍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해골암만 30개, 40개 놓고 뼈만 골라 담아 보내려고요. 옛날에는 사람 많이 나갔지요. 아버님 문득 그때 생각이 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때 생각이 다 나고 이러지요. 요새 늙어놓은 게 뭐 쓸데없는 얇은 꿈도 꾸쌓고 그래요. 전쟁했던 거 뭐냐 어찌 가다가 뭐냐 죽은 사람도 꿈에 볼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러나 이제 다 죽어버리고 없어.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지금 살아가지고 있어도 다 요양원에 가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 집에 별로 없어요. 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지켜서
이거 찾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버님은 태극기를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태극기가 이거 옛날에 일본의 나라를 뺏기버리고 이 태극기가 생긴 거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가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태극기 달 행사가 되면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제 때 일제 밑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일제 밑에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14살 때 해방이 됐어요. 14살 때. 그 힘든 거 다 알지요. 그래 나 이 태극기를 보면은 이렇게 반은 붉은 거이고 반은 푸른 거 이래요. 그러니까 나가 이걸 가만히 볼 때는 이거 나라가 이거 국기 붙어서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걸 반쪽하나가 돼서 이렇게 아니냐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6.25가 다가오면은 참 이거 사람이 6.25 때 우리 동료들이 선배들이나 많이 죽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희생해서 이렇게 나라를 찾았다. 고맙게 생각하고. 네, 6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죠. 공휴일인데 월간 나전으로 꾸며집니다. 월간 나전 특강으로 꾸며질 예정이니까요. 여수 아카데미 특강 또 많은 관심과 청취 바라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